극장으로서의 세상을 훈련, 워크숍, 리허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열린 극장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살만한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최성희입니다. 저는 이화여대에서 영미 드라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소설과 함께 문학의 3대 장르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삶과 극장, 되기의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 연구 중에서 최신 동향이라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우리 삶과 극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는 1980년대 말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바로 대학원에 진학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소위 대기업의 그 공채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박 노무사님께서 현재까지도 남녀 임금의 격차에 대해서 정말 놀랄만한 그 숫자를 알려주셔서 제가 놀랐는데요. 그때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요. 여사원은 무조건 치마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라커룸에 가서 그 치마 유니폼, 여사원만 입어야 하는 그 유니폼을 입을 때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한테 맞지 않은 배역을 고역스럽게 연기하는 무대 의상으로 갈아입는 그런 불행한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방출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혼신의 연기를 했건만 결과는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첫 직장에서 맡은 일이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서울국제연극제를 후원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홍보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제연극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대학로 당시의 문예관 대극장 객석 맨 끝줄에 앉아서 브라질에서 온 극단의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그 왕국의 어떤 리더가 되는 전설적인 브라질 여성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어떤 세밀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제 모습이 있어요. 공연을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삶이 너무 감동스러워서이기도 했지만 그에 비해서 내가 맡은 삶의 배역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현실과 다른 연극의 무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연극, 직장과 극장 사이에서 내 나머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에 드라마 비평 전공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여러 고비를 거치고 나름 드라마틱한 여정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연극을 보면서 우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하지만 극장에 가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드라마, 연극은 삶과 가장 흡사한 예술이죠. 라이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살아있는 배우와 살아있는 관객이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러한 생물감 때문에 심지어 같은 공연이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도 삶과 가장 흡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삶의 거울인 연극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통찰이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배우, 연출가, 비평가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창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드라마 연구가 그 문학 작품 중심의 어떤 희곡 텍스트 그리고 공연 예술, 퍼포밍 아츠에만 집중되었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세 후반에
그 삶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다양한 실험극, 전위극들이 나오면서 퍼포먼스 아트라는 행위 예술로 그 연구 대상이 확장되죠. 그러다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광의의 퍼포먼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영역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자, 퍼포먼스 스타디즈라는 것이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퍼포먼스 이론, 퍼포먼스 연구인데요. 연극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융합이 돼서 탄생한 퍼포먼스 연구는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삶은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뛰어들어야 할 무대다. 또 인간의 실존은 고정된 being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becoming이다.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또 미학적 퍼포먼스가 바로 그 되기의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삶과 예술의 경계를 무작정 막 허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하는 사회적 퍼포먼스와 예술에서 행하는 미학적 퍼포먼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극장의 연극이 삶의 연극을 단지 모방하고 재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변화시킨다는 믿음, 그것이 이제 퍼포먼스 연구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연극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공연 자체보다 그 이전의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첫 번째 단계는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죠. 다음 두 번째 워크숍 단계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해석하면서 기존의 지식을 해체하기도 하고 또 변형을 가져오기도 하죠. 리허설 단계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워크숍 단계에서 나왔던 다양한 해석, 의견들을 일정한 형태 속에서 정리하고 재통합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무대 위에 올라간 최종 공연이 배우의 삶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결코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없죠. 그 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워크숍이자 리허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은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역할을 맡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치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삶의 퍼포먼스 역시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워크숍과 리허설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해석과 변형을 모색하게 되죠. 극장 안에서나 극장 밖에서 모든 퍼포먼스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된 과거에 대한 가정법적 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가정법적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매일 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햄릿이 공연되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매번 다른 형태로 전통의 복음과 현대적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 작업이 어떤 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공동 작업이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극장 안에서도 극장 밖에서도 오늘의 퍼포먼스, 제 오늘의 퍼포먼스가 결코 최종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다음 퍼포먼스를 위한 훈련, 워크숍, 리허설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 또 실천, 퍼포먼스의 총합이라면 다른 선택이 예전에도 가능했었고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삶의 은유로서의 극장은 오래된 그 개념이에요. 티아트론 먼디라고 영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은유인데요. 거대한 극장으로서의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상은 멀게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부터 로마의 사상가였던 키케로, 그 다음에 중세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이 세상을 거대한 극장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자, 이 티아트론 먼디 사상이 가장 애용됐던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의 스페인과 영국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야말로 이 개념을 가장 잘 활용한 그런 극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작품인 As You Like It, 뜻대로 하세요에 나오는 대사예요. All the world i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자, 이 세상은 뭐예요? 무대이고 우리는 모두 배우이다. 그렇죠? 삶 속에서 맡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등장과 퇴장을 반복한다. 자, 여기서 역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parts와 예술, 아트의 밀접한 상관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parts, arts를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자, 디에트론 먼디가 그 시대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매우 상이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출하였는데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보시다시피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허상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대한 뭐랄까요? 허무주의적이고 또 냉소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중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초월적 위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신이 절대적 관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영문도 모르는 채 맹목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다가 퇴장하는 인간 배우와 또 절대적 관객인 신의 대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위계 질서를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근대로 와서 이 세상 극장의 관객이 신에서 인간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이 디에트론 먼디는 그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게 강했고요. 현대의 많은 모더니스트들에게도 역시 그 거대한 극장으로서의 세상은 좀 암울한 이미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 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는 20세기 후반에 와서 삶의 연극이 지닌 선택과 변형의 그 수행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러면 굉장히 양가적이죠.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안정된 정체성은 없다. 굉장히 불안하고 암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획일적인 진리나 아니면 막 고정적인 정체성을 강요한 시대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주의적인 질문에서 나는 어떻게 나가 되는가 라는 과정적이고 수행적인 질문으로 방점을 옮기고 정체성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어떤 그 극장으로서의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워크숍, 리허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열린 극장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살만한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상의 배우들이 삶을 예술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 극장에서의 그 예술가 배우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데요. 배우는 예술가로서의 자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과 배역 사이를 늘 깨어서 조율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일상의 연극에 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오히려 일상의 연기가 극장에서 연기보다 더 허구적이고 인위적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배우가 멋진 배우입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배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멋진 배우는 결코 진부하거나 판에 박힌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든지 작든 크든 자기 역할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시그니처를 남깁니다. 자, 무엇보다 멋진 배우는 대본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삶의 연극에서도 멋진 배우가 되기 위해서 첫 단계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자연 발생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 저는 그걸 인문학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사회적 스크립트지 나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배우는 주체적 해석 또 창조적 표현을 통해서 전통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재해석을 같이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저는 1900이 아니네. 2014년부터 전공 과목 외에 자발적으로 퍼포먼스 인문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인문학의 교육 목표는 삶을 예술처럼 일상을 배우처럼 살 수 있는 어떤 창조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제의, 놀이, 연극같이 미학적 퍼포먼스와 또 학생들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퍼포먼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예시를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실천적 퍼포먼스를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퍼포먼스 인문학은 미학적 퍼포먼스와 사회적 퍼포먼스 사이에 생산적인 다이나믹을 통해서 삶과 예술 모두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삶을 예술처럼, 마지막 PPT입니다. 삶을 예술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장의 배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기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메소드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가 맡은 배역에 100% 이입해서 배우 자신은 좀 온전히 잃어버리는 그 메소드 연기법이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배우의 비판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브레이트적인 연기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독일의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브레이트가 창안한 이 연기법에서는 자기가 맡은 배역을 연기하되, 그렇죠? 그 배역이 상정하고 있는 전제와 관습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낯설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안을 고민하게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브레이트 연기법은 being이 아닌 becoming, 되기의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트적인 배우는 자기 시각을 포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진 않아요. 배우도 배역도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 새로운 곳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멋진 배우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극장, 어떤 연극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받은 사회적 스크립트, 그 대본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함의를 통찰하면서 이 되기의 배역 창조를 통해서 삶의 당당한 행위 예술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